중요한 내용들 제가 줄쳐서 드렸으니까 잠깐 멈춤하시고 줄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밑에 현장 속으로 77페이지 현장 속으로도 거기 서로마 황제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카롤로스 대제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78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게르만족들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발전의 과정 속에서 카롤로스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고 또 소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확보하며 로마 제국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결국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것처럼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면 자,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아까 게르만이었는데 이제 노르만. 자, 이거 영어 돌려볼까요? 노르만.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지, 북쪽에서. 우리 스칸디나비아 반도, 쉽게 말하면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바이킹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만한 이 노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민족들이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쳐들어옵니다. 국가가 강력하고 왕이 강력하다면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주겠지만 지금은 국가가 분열된 상황이죠. 자, 국가와 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스스로 지키죠.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영토와 목숨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기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기사들이 자신들의 추종 세력들을 모아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죠. 자, 그런데 한 10명 무리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재산 지키고 영토 확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한테 가게 되겠죠. 더 위에 있는 또 다른 기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기사도 이제 한 몇백 명 있지만 이거 갖고는 재산을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기사에게 손을 내밀겠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전쟁 잘하고 힘센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왕이 되겠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로마 지역에 있었던 이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기사 세력은 더 큰 세력, 최종적으로는 이제 왕이 되겠죠. 이제 왕에게 뭘 맹세합니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사는 왕에게 뭘 맹세한다? 그렇지. 아이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쟁에 나간다면 당신의 전쟁에 제가 저와 제 부하들을 데리고 같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목숨 걸어 봉사를 할 것을 맹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은 뭘 주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래,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만큼 땅을 얻었어. 그럼 그건 너의 동도 있으니 그 땅의 일부를 나눠줄게. 그래서 토지를 줄 겁니다. 자, 이 땅을 우리는 있어 보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칭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왕은 이 기사님의 주인이네요. 그래서 주인이고 임금 군자를 써서 이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기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하죠. 내가 봉한다라는 것은 실제 말하면 임명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임명된 사람을 공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최 위쪽에 있는 주군은 왕이 될 거고 가장 아래에는 가장 힘이 약한 기사가 되겠죠. 일종의 피라미드적인 개서 조직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이들 관계에서는 어떤 거래가 성립될 것인가? 자, 먼저 아까 얘기했어요. 공신은 주군에게 뭘 맹세한다고요? 그렇지. 다시 한번 합니다.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고요. 반대로 주군은 뭘 줍니까? 그렇지, 토지. 다시 말하면 공토를 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죠. 따르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학에서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주종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유럽 사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이런 주종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서양의 주종관계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나라 봉건제 기억나요? 그렇죠. 중국의 주나라 봉건제와 유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봉건제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주나라와 이 유럽의 봉건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주나라는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뭐였어요? 가족이었잖아.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혈연적 관계. 그런데 유럽에서 봉건제일 때 주군과 봉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충성과 봉사를 바치면 나도 땅을 줄게요. 그럼 반대로 주군이 전쟁을 잘 못해서 땅을 안 줘. 계약을 위반해. 그럼 어떻게? 네가 나에게 땅을 안 준다면 나도 너에게 충성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야. 반대로 네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놓고 배신을 때려? 그럼 나도 너에게 땅을 주지 않겠어. 너도 약속 지키고 나도 약속 지키는 약속, 계약을 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가 의무를 지켜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해요? 쌍, 두 명이죠. 무, 둘 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시스템은 똑같아요. 주나라 봉건제나 유럽의 봉건제나 다 같이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면 반대로 봉신은 그치 충성과 봉사를 맹세한다. 기본 틀은 같으나 그 관계에 있어서 주나라는 혈연적이고 유럽은 계약관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 이거는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 보시면 78페이지 왼쪽에 날개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별표 쳐놓고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기사님. 다시 말하면 봉신님이 뭘 받았어요?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님이 바빠 죽겠는데 이 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펜이 장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장원이 걸 봉토. 이 봉토가 장원이에요. 자, 땅을 받았는데 그럼 기사님이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죠. 그럼 기사님이 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일반 백성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럽 사회에서는 그 백성을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 기사와 이 봉신, 동일한 거죠. 이 사람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농노라고 불렀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가 받은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농노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살고 이들이 주군이란다. 기사에게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원제도 다시 설명합니다. 주군에게 받은 봉토를 장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지, 기사님이죠. 다시 말하면 봉신님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장원의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영주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 영주는 농노에게 땅을 일부를 이제 농사 짓도록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농노냐? 농민의 일반 백성, 농민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왜? 개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일부는 땅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일반 농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노예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의 성격, 아까 개인 재산, 영토 약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했자. 결혼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떤 노예의 성격? 영주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이사를 가거나 할 수 없고 정해진 어떤 아주 무거운 세금 같은 것들을 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주의 집이나 영주의 땅에 와서 막 농사를 지어서 부역을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없는, 그리고 엄청난 부역에 시달리는 다양한 노예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장원에 살고 있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농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장원제 설명합니다. 자, 봉신이 받은 땅을 장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봉신을 장원제 하에서는 영주라고 부릅니다. 자, 장원에는 누가 살아요? 농노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농노는 그렇지, 집과 토지, 재산 등을 가질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농민의 성격도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 각종 부역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노예적인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농노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그래서 장원제도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럼 봉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종관계와 장원제도를 합친 이러한 사회를 봉건제 사회 혹은 봉건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봉건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왕이 봉신한테, 다시 말하면 주군이 봉신한테 땅을 주고서 이 땅을 어떻게 하라? 네 맘대로 하라고 해요. 최대한 간섭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 영주님은 법도 내 맘대로, 규칙도 내 맘대로, 지 맘대로 한다는 거야.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그치, 약한 거야. 주나라도 약하잖아. 봉건제는 약했잖아. 그치? 나중에 군현제 직접 다스려야 세지잖아. 그래서 유럽 사회의 봉건 사회도 결국 마찬가지로 점점 왕권은 약화되고, 누가? 그치? 지방 세력은, 다시 말하면 하위에 있는 이 봉신들의 세력은, 영주들의 세력은 세지면서 결국 봉건 사회의 특징, 지방으로 힘이 넘어가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교과서 78페이지 왼쪽에 있는 봉건사회 구조를 보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왕이 기사에게, 봉신에게 땅을 준다. 그 땅을 장원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 장원을 가진 기사는 장원에서 뭐라고 부른다? 영주라고 부른다. 자, 장원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은 농노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이 봉건사회는 이 주종관계와 장원제가 결합되어서 지방 분권적인 성향을 지닌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78페이지의 중요한 내용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쳐서 표시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특히나 유럽과 중국의 봉건제 비교, 그다음에 봉건사회 구조표,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장원의 모습 같이 자료로서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별표 쳐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79페이지로 갑니다. 크리스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다. 앞서 배웠던 카롤루스 대제에 의해서 게르만, 로마,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이 서유럽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쵸, 크리스트교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배우게 될 이 페이지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황제와 교황의 권력 다툼이 주된 화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칠판을 통해서 한번 내용 정리하고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우리는 앞서서 프랑코 왕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볼 때 동로마 황제와 교황의 대립 사이에 교황이 프랑크 왕국과 제휴하면서 동로마 황제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난 이야기,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로마 황제를 제거한, 다시 말하면 간섭을 배제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로마 황제가 사라진 그 자리엔 새로운 대립의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황제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황제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우리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았다라는 건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프랑크 왕국은 그렇지 3개로 나뉘게 되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힘이 세지는 곳이 바로 이 동프랑크 지역.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제 독일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프랑크의 황제는 그 국가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신성한 로마 제국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국명을 이제 약간 개혁을 하죠. 그래서 명실상부 이 동프랑크의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누구와 권력 다툼을 하게 된다? 교황과 황제와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황과 황제의 다툼 속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초기에는 누가 더 힘이 센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죠. 황제의 힘이 훨씬 더 센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황제 혹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권력, 군대와 어떤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황과 교회 세력들은 왕과 봉건 제후로부터 토지, 봉토를 받아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누구의 간섭과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왕과 봉건제, 황제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성직자들이 지나치게 돈을 알면 부패하게 마련이죠. 자, 그리고 교회 세력이 되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치.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려고 하게 됩니다. 자,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자,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당연히 교황에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왕과 황제에게도 그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부정과 부패에 휩싸이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직 자체를 매매하는 그런 등의 쉽게 말해 신앙심이 좀 부족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둘씩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교회 내부에서는 수도원을 통해서 교회를 좀 정화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다양한 교회 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리을입니다. 클리니 수도원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 운동 등이 일어나야 될 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점차 교황과 황제의 이제 대립이 시작됩니다. 자, 그 대립의 시작은 앞서서 얘기했던 바로 이 성직자 임명권입니다. 자,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려고 하니 이제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리에겐 누구만 있다? 나 교황에게만 있다. 그러니 너가 갖고 있는 황제가 갖고 있는 성직자 임명권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놓칠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황제가 교황을 당신을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가야 할까요? 교황은? 아니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렇다면 나 교황, 너 황제, 당시 황제 누구예요? 그렇지. 하인리 4세에게 나도 당신을 이 그리스도교 세계 교회에서 파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황제가 하긴 했지만 그 반격으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파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황제의 자리를 박탈시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당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삶의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고 너는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였겠죠. 이에 하인리 4세는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자, 교황이 나를 쫓아낸다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황제 밑에 있던 왕과 제후, 봉건 영주들은 오히려 교황의 편을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평소 하인리에게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교황 편을 들면서 그래 제주 쫓아내자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벌써 새로운 황제를 추대하기 위한 우리 드라마로 보면 이사회 같은 걸 소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 하인리히가 아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교황 어디 있대? 야 용서를 빌러 가봐야 되겠어. 야 이대로는 황제에 물러날 순 없잖아 하면서 교황이 어디 있나 수소문을 했더니 저기 멀리 카노사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을 지나서 교황이 있는 카노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카노사상에 도착했지만 교황은 황제를 만나주지 않죠. 한 3일 밤낮을 맨발로 열심히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모른 척하면서 웬일이야? 여기 왜 왔어? 교황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까불었나 봐요. 저 그냥 성직자 임명권 포기할게요. 라고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잘 보시면 초기에 황제가 힘이 셌었는데 점점 약화되고 원래는 황제 밑에 교황이 있었는데 조금씩 크리스트교가 성장하면서 서로 힘의 균형과 대립이 이루어져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인데 이 카노사의 굴욕의 결과 누가 승리했다고요? 그렇지.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렇지. 교황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권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교황의 권력은 점점점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가서 막 13세기까지 가면 이노켄티우스 교황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모든 우주에게 빛을 주고 그림자를 주고 양분을 주죠. 그러나 달은 해의 빛이 없다면, 열이 없다면 스스로 비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나 교황이 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황권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것을 보면 결국 최고의 전성기 13세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교황의 권한이 약화되고 다시 한번 황제 혹은 왕이 권력 상승을 꿈꾸는 계기가 생기다가 또 한 번 빵 하고 충돌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다시 왕 혹은 황제의 권한이 상승하고 교황 혹은 교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어떠한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배웠던 내용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트교 세계가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황제와 교황이 성직자의 임명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고 성직자 임명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뭐다? 그렇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79페이지 밑에 보시면 생각을 키워요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가 대립하다. 자, 다음 그림은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그린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교황 외에는 누구도 뭐를 임명할 수 없다. 그렇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자, 이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 투쟁이죠. 자, 이 서임권 투쟁에서 결국 교황과 황제가 싸우지만 황제 누가? 그렇지. 황제 하인리 4세가 결국 무릎을 꿇으면서 교황에게 용서를 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자료가 나타내는 역사적 사건요? 그렇죠. 카노사의 굴욕. 두 번째, 자료를 보고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때문이었어? 그렇지. 성직자 임명권 혹은 서임권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자료와 그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별표를 왕창 쳐줘야 한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는 위에 있는 79페이지의 내용, 줄친 내용들이 함께 나갈 거니까 이거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고 머릿속으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시험 나오는 거 첫 번째 카롤루스 대제, 두 번째 그렇지 프랑크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동중서 프랑크가 어떤 나라의 기원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럽의 봉건제, 그래서 주종관계와 장원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사회의 특징 같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황제와 교황의 대립이 시작됐고 그 대립의 원인은 성직자 임명권이었다. 그리고 그 성직자 임명권을 다툼으로 했던 사건이 바로 뭐다?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은 뭘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황제에 비해서 교황의 권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로서의 성장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